마지막입니다. 6. 석방과 새로운 시작. 윤희상. 뉘른베르크에서 2월 중순에 초연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은 내가 석방되어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난 석방되지 않았고 물론 참석도 못했어요. 린즈. 1969년 2월 13일에 초연이 있었는데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윤희상. 내가 원한 것은 석방이 아니었어요. 즉 무죄 판결로 인한 명예회복이 아니라 대통령의 자비로운 행동이었어요. 놀랍게 석방이 이루어졌어요. 어느 날 KCIA 요원 세 사람이 나에게 석방이라고 말하더군요. 나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나에게 사복을 주었고 나를 석방시켰어요. 교도소 문을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실은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퍼져 있었어요. 많은 신문기자도 나와 있었죠. 곧이어 내 처제가 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던 죄수가 석방되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나는 몹시 쇠약해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유럽 생활 11년과 교도소 생활 2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니 말입니다. 물론 KCIA의 삼엄한 감시를 받았어요. 내가 유럽으로 돌아오기 전에 정부는 우리에게 파티를 열어주었고 한국 여행에 초대했어요. 우리는 모두 7명이 석방되었어요. KCIA에서 정치적 교육을 받았고 결국은 우리가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면 KCIA에서 일정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들은 사소한 번호가 적힌 수신인의 주소 성명을 정확하게 알려주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석방해 준 데 대해서 그네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리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농담을 하기보다는 제안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마침내 KCIA의 최고 우두머리인 김형욱이 나를 불렀어요. 한국 신문이 우리가 그 나라를 떠나도 된다는 것을 실었었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김형욱은 자기의 방에서 나와 단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윤형, 우리는 당신을 도와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할 것이요. 우리는 당신을 독일로 돌려보내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소. 그러나 그곳에서 아주 조심하시오. 당신이 우리의 역행하는 그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두 번째 같은 방법으로 한국에 데려오지는 않소. 그러나 절대자의 유해력을 제거시킬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있소. 그래서 나는 앞에 놓여있는 서류에 나는 외국에 가서 절대 한 번도 납치나 재판의 상세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을 비방하는 말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서명해야만 했어요. 만일 그러지 않을 경우 한국에 있는 내 일족은 체포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결국 그 나라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한 친구가 타임지 한 부를 내게 주더군요. 거기에는 나에 대한 긴 보고와 내가 곧 석방될 것이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뉘른베르크에서 나의 오페라가 초연된 것에 대한 기사도 실려 있었어요. 그러나 금열이 많은 문장을 읽을 수 없게 검은 선들을 그어 놓았어요. 공항에는 많은 내외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주 친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였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3등급 티켓이었는데 1등급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그곳에는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성무원들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국 영토 위에 떠 있는 동안 어느 누구도 감히 나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도쿄에서 몇몇 독일 기자들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와 인터뷰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고 그것이 유감스러웠어요. 내가 반대되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하기에도 난처한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함부르크에 있는 공항에 다다랐어요. 그곳에는 프로이덴베르그를 포함한 몇몇 친구와 신문기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말해도 되는 것들을 친구들과 정리를 해보았어요. 나는 외교상 조심해서 행동해야만 했어요. 템펠호프 공항에서 확성기로 아주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어요. 다시 독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곳은 내가 인간적이며 예술적인 고향을 찾은 곳입니다. 난 여기에서 앞으로 자유롭게 살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 정부가 나를 석방시켜 준 것에 대해 기쁩니다. 또한 한국과 연방공화국 사이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 더욱 기쁩니다. 나를 위해 전력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좀 회복한 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를 보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슈피겔지의 리포터가 감옥에서 붕대 감은 내 머리를 보았지요.
그의 인터뷰로서 내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은 내 의사방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백히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나를 보증해준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르제비시였어요. 그는 그 친지들의 행동단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함부르크에서 알리아까지 자기의 폭스바겐을 타고 갔어요. 지휘자 트라비스는 일반적인 문화 분야와 음악 분야의 중요한 인물들과 끊임없이 서신왕래를 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리가 반쯤은 허옇게 쉬었습니다. 그는 본에 있는 본부에 가서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에서 내 작품으로 콘서트를 열 것을 기획했어요. 쿤처, 프로이덴베르그, 스위스의 작곡가 스팀플리, 칠레의 작곡가 아렌드 블린, 오르간 연주자 짜흐 등은 독일에 있는 내 변호사인 하노브, 작곡가 스페텐, WDR의 드럭 박사, 몇몇 이름이 더 있지만 그들은 자주 와서 나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해주었어요. 저명한 음악가 길텐, 리게티, 홀리그, 니콜라, 피탁센펠트, 슈네버그, 샌드, 콘트라스키와 같은 사람에서부터 알려지지 않은 음악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와 내 아이들을 위해 엄청난 기부금을 주었어요. 이러한 기부금 운동에 많은 교회 단체들도 참여했어요. 그와 비슷한 일들이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 일본에서 일어났어요. 카트와 조원정과 다른 여러 사람들이 활동적이었어요. 포스와 사무엘은 자주 내 관현악 음악을 지휘했어요. 나보코브와 스트라빈스키와 카트와 공동으로 한국 대통령 박정희의 억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미국의 고위 정치가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많은 음악가들은 항의운동에 가담했고 재판장이 재판할 때 그 청원서를 낭독한 일도 있어요. 이제 내가 독일로 다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나는 내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었어요. 나는 곧 나의 이중주 오페라의 꿈을 세 번째로 공연하고 있는 뉘른베르크로 갈 수 있었어요. 린즈, 그때 당신의 편지 중에서 쿤츠가 초연하기 전에 당신에게 보낸 편지를 보았어요. 그때 당신은 감옥에 계셨어요. 지금 가수들이 뉘른베르크에서 공연을 앞두고 분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래 당신의 훌륭한 귀국잔치이어야 하는데 라고 쓰여 있었어요. 이번에는 당신이 참석하셨군요. 어땠어요? 윤희상, 공연되는 동안 난 너무 경탄했어요. 이 작품은 마치 이은 솔기가 없는 것 같았어요. 매 중단이 있었는데 그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육체적으로는 허약하고 정신적으로는 회의적이며 그 총보가 공연되리라는 기대도 없이 몇 번 중단을 했었거든요. 뉘른베르크의 밤은 정말 멋있었어요. 공연 무대 장치, 특히 지휘자 기어스트, 가수 등등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어요. 린즈, 1976년 9월 베를린에서 첼로 연주회가 있을 때 우리는 초연 때 함께 갔었어요. 그때 당신이 내게 한 말이 생각나네요. 당신이 지금 저 음악을 들으면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악기가 첼로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저 음악 속에는 음성이 있어요. 내 영혼의 음성이 있어요.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감옥이라는 기나긴 낮이 지난 다음 저녁이 옵니다. 결국 궁정으로 고용된 죄수는 귀영 신호를 보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윤희상, 그 간단한 멜로디를 합창곡인 문턱에서로 번안했어요. 린즈, 귀영 신호 다음에는 크나큰 정적이 몰려옵니다. 난 감방에서 홀로 있습니다. 사형 선고가 제의된 사실을 압니다. 죽음을 기다렸어요. 죽고 싶지는 않았어요. 살고 일하고 싶었어요. 내 안에 있는 그토록 많은 음악을 느끼며 그것을 쓰고 싶었어요. 죽음에 대항했습니다. 내 몸을 맡겼어요. 그러나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슬퍼졌습니다. 이날 밤 절에서 종소리가 들렸어요. 그 종소리와 함께 성녀들이 가까이 있는 절로 정식과를 따라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울리는지 들으셨죠? 불국사에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당신은 무거운 물방울이 공명판에 떨어지는 소리 같다고 말씀하셨죠? 점점 둔탁하고 중후하게 울리다가 음악적으로 울리죠. 고요한 밤에 크게 울려 퍼졌어요. 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죄수들이 죽으면 성녀들이 계속해서 종을 친다는 것을 상상했어요.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 차례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하나의 장례식이었어요. 난 정말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이러한 반항과 항복, 고통과 평화, 이 모든 것들이 이 작품에 있습니다.
연주회 전에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자신도 그것을 이해했어요. 아주 또렷했으니까요. 당신은 그 작품이 그다지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지라도 당신은 음양의 원리에 따라 행동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은 이쪽, 저쪽은 죽음. 윤희상. 두 요소는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충적입니다. 달리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늘 같은 것이죠. 첼로는 인간이죠. 그는 순수하게 태어났지만 태어남과 동시에 운명이라는 굴로 들어가게 되죠. 그가 극복해야만 하는 운명 속으로 말입니다. 나는 콘서트의 처음 부분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매우 결정적인 것입니다. 린즈. 내가 당신을 옳게 이해했다면 첼로는 인간이고 오케스트라는 세상이고 운명이군요. 윤희상. 그렇지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인간이 그의 운명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의 힘이 자라고 인격이 자랍니다. 그러나 다시 위협과 혼돈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는 계속해서 정적의 요소와 격동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격동의 요소가 있어요. 인간은 극도로 심각한 공경에 빠져듭니다. 그가 고집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하는 공경으로 말입니다. 그는 그때 자기 자신에게 다가와 그가 도대체 누구이며 어느 세계의 어느 인생에서 살고 있는지를 자문해 봅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그를 돕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홀로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며 그 죽음에 만족해야만 합니다. 린즈. 그것은 감옥에서 겪은 당신 자신의 상황이었군요. 윤희상. 그렇습니다. 나는 고통스럽게 죽거나 걱정스럽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가운데 조화를 이루며 죽고 싶어요. 이 조화를 당신은 위대한 첼로 독주에서 발견할 겁니다. 그것은 순수한 소리의 조화가 되었지요. 린즈. 그리고 나서 반항의 단계가 다시 분명히 오지요. 윤희상. 그렇지요. 나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공경과 부자유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모든 인간의 운명 속으로 속박되지요. 우리는 언제나 함께 죄를 지으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해방되어야 합니다. 결말을 생각해 보아요. 점점 더 높아집니다. 첼로는 한 옥타브를 뛰어넘었어요. 절대적으로 해방된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도달하지는 못해요. 단지 거의 도달할 뿐이지요. 린즈. 감옥시대의 범민이 당신을 도와 새롭고 위대한 삶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음악으로 변화되는 삶을 말입니다. 당신이 감옥에서 작곡한 상상에서도 이러한 극한적 경험이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희상. 예, 체념과 단념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그 당시 매우 심한 울적함과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때가 제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인 것 같군요. 그때 상상을 썼어요. 어둠 속에서 내가 석방되리라는 희망도 없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 속에서 다시 빛을 보아서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 작품에서는 조화가 이루어지며 삶과 죽음이 서로 보완되는 것으로 보이며 평화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이 작품을 석방되었을 때도 작성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해요. 1966년 포드 재단의 초대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3개월 동안 내 작품을 공연할 계약을 맺기 위해서였죠. 그곳에서 찰스 부운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밀스 콜리지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전자음악 스튜디오의 감독이었어요. 그는 궁중음악 작품과 계약을 했어요. 내가 교도소에 있었을 때 그는 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요. 계속해서 신문이 나에 대한 기사를 쓰도록 유발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 신문에 내가 미국과 작곡 계약을 맺었다고 실려 있었어요. 내가 그 작품을 공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고 곧 쓰기 시작했어요. 북한에 있는 동굴백화에 대한 상상이 나에게 다시 강하게 영감을 주었어요. 린즈. 다음 작품은 무엇이었어요? 당신이 석방된 후 쓴 것은 무엇인가요? 윤희상. 많은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는 이미 하노브에 있는 음악학교에서 작곡반을 맡아줄 의향이 있느냐는 의뢰를 받았었는데 승낙했어요. 그때 나는 매주 베를린에서 하노브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일이 곤욕이었어요. 뒤의 해를 위해 글을 써달라는 뒤른베르크의 기어스트 부탁도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수독 라디오 방송국에도 썼고 그리고 특히 납치되기 전에 키일주를 위해 오페라를 써달라는 부탁도 받아들였었어요. 그리고 내가 작곡반을 맡기로 되어 있었던 베를린 음악대학에도 초빙되었지요. 아주 많았지만 모든 의무를 수행했어요.
린즈. 키일주를 위한 오페라가 정신적 사랑이었고 누이른베르크를 위한 작품은 차원이었지요. 게다가 지그프리드 팔럼을 위해서는 첼로 독주곡이 완성되었고 마침내는 WDR을 위한 것으로 나모가 생겨났어요. 그 다음에는 올림픽 경기를 위해 작곡해달라는 뮌헨 오페라의 부탁도 있었죠. 당신은 육체와 정신이 서로 분리되어 돌아왔다고 종종 말씀하셨어요. 육체적으로는 많이 상하셨어요. 영혼적으로는 결코 다치지 않았어요. 당신의 창조적인 힘은 한 서리처럼 솟구쳐 나왔고 그 이후에도 그 흐름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뒤에 나온 모든 작품에 대해서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몇 편의 제안해서 말해야 되겠군요. 1971년 키일주를 위해 계약을 맺었던 오페라인 키일의 오페라에 대해 먼저 시작할까요? 이후에 영혼의 사랑 그리고 심청 이 두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서 이 설명이 끝나고 난 뒷부분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윤희상. 모든 청취자들은 동양과 서양 사이의 나의 위치를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옳은 일이죠. 사람들은 아무튼 나의 음악을 동양적이라거나 서양적이라고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 것이 나의 위치를 정확히 규정 짓는 거예요. 나는 전형적인 동양인도 아니고 유럽화된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두 문화에 의해 형성된 사람이지요. 나의 경우는 서양 문화 속에서 자라서 이러한 단단한 기초를 토대로 하여 동양 음악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그들의 서양 음악 속으로 받아들이는 드뷔시, 블레즈, 메시앵 등 여러 사람들과 같은 현대적인 유럽 작곡가들과는 아주 달라요. 하지만 이 작곡가들은 모두 육체적으로 떠났고 서구 세계에 잠겨들어 계속해서 살고 있으며 더욱이 나는 처음부터 서양에서 작곡을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일본과 한국에서 서양 음악의 후기 낭만파들까지 알고 있긴 했지만 내가 찾는 것을 그곳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처음부터 배우기 위해 나는 파리와 베를린으로 갔지요. 그리고 서구 세계에 머물렀어요. 나는 소위 예술의 생사를 걸고서 전체적인 서양 음악과 대결을 해야만 했지요. 사람은 서양의 작곡 기법만 배우고 서양 작곡가인 것처럼 행세해서는 안 돼요. 우선 자기 자신의 출생을 잊고 새롭고 아주 낯선 것을 위해 백지 상태가 되어야만 해요. 나는 서양 음악을 배우면서 투쟁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나는 내 안의 동양적인 것, 그것과 조류를 이루고 흘러가는 것을 서양의 음악 언어로 표현하는 법, 즉 흘러가도록 버려두는 대신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바로 그것을 완전히 내 자신의 오리지널한 음악 언어로 조립하고 조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서양 음악을 하느냐 아니면 동양 음악을 하느냐 하는 참된 문제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흥미있는 일은 아니죠. 나는 내가 써야 하는 곡을 써요. 나는 나이기 때문이죠. 물론 음악학자들은 긴 악곡 분석을 하는 일에 몰두할지 모르지요. 린즈. 지금 당신에게 기자 같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서양 음악가들 중 누가 당신에게 영향을 끼쳤는지요? 윤희상.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린즈.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서양 음악 전체가 나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쉰베르크가 있는 비인 학교가 그래요. 나는 서양의 전위적인 음악과 대결해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 유럽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나는 대답하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나는 내 질문을 되풀이하겠어요. 당신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고 특별한 정도로 영향을 미친 서양 작곡가들이 있습니까? 스트라빈스키는 어떤지요? 윤희상. 물론 그는 그의 힘있고 자발적이고 분명한 음악으로 나를 열광시켰지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거나 인상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그의 음악 세계와 나의 음악 세계가 너무나 달라요. 린즈. 그렇다면 쉔베르크는요? 윤희상. 네, 나는 그를 철저히 공부했어요. 서양에서 초기에 생겨난 내 작품들, 피아노를 위한 7개의 작품,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 그리고 세 번째 현악 사중주 등 몇 개는 12음 기법으로 씌어 있었지요. 물론 나는 1959년 당시에 이미 준엄한 순서의 기법을 다소 변형시키고 있었어요. 후에 종종 나는 단편적인 순서표를 더 사용했지요. 린즈. 그리고 블라흐는요? 윤희상. 그는 몹시 나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그의 제자가 못 되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공통점이 많지 않아요. 루토슬라브스키, 슈토크하우젠,
노노, 리게티, 펜드레키, 베른트 알로스 쨈무만 등 내가 아주 존경하는 현대 작곡가들이 몇 있지요. 그렇지만 나는 그들과 짧은 길을 함께 갔을 뿐 그 다음에는 나의 작곡 방식을 혼자서 계속했지요. 린저, 완전히 다른 질문인데요. 심층의 문행 공연은 국제적인 성과였어요. 대체 한국은 그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요? 물론 분명히 그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한국 신문인 중앙일보는 그 오페라에 대해 각별히 긴 기사를 실었어요. 게다가 무대 사진도 실었고요. 윤희상, 물론 나는 서울에서 내 작품을 공연할 때에도 참석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설명해야 할 것이 좀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조상 숭배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들의 경우 죽은 사람들은 거의가 한 공동묘지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점장이가 골라준 곳이거나 마술적인 여러 가지 이유와 그 밖의 또 다른 이유에서 특히 죽은 사람과 또한 그의 후손에게 유리한 장소에 묻히지요. 각자 자신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 무덤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장소는 잘 알아두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요. 집안의 남자들만은 그 무덤을 걱정하고 그 때문에 그 위치를 알아두어야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안의 모든 조상들 무덤 위치를 알고 있는 분은 나의 아버지셨어요. 그리고 나는 장남으로 아버지에게서 이런 지식을 얻게 되었지요. 그분은 무덤을 돌보러 가시는데 나와 동행하셨어요. 나의 아버지께서 살아계셔서 내 남동생에게도 그 위치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었을 그 당시 그는 너무나 어렸어요. 나는 그래서 혼자 그런 것을 알고 있었죠. 나는 조상들의 무덤을 돌보아야만 했던 거예요. 하지만 나는 멀리 떠나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요. 나 자신의 잘못 때문은 아니라 해도 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나의 양심을 괴롭혔던 것이에요. 무덤들이 망가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유골들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누가 아나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간의 유골은 단순한 물질이 아닌 언제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이며 그 때문에 신성한 것이죠. 그 때문에도 나는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무덤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말이에요. 내게는 그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물론 나의 친척들과 친구들도 다시 보고 싶었지요. 린저, 나는 당신의 향수와 당신의 그리움과 말년을 바닷가에 앉아 낚시를 하며 작곡도 하고 싶어하는 그 바람을 알아요. 윤희상, 하지만 음악을 적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언제나 음악을 들을 거예요. 그러길 바래요. 린저, 당신은 어느 날 당신이 한국으로 가서 영원히 그곳에 머문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한번 아주 준엄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윤희상, 그래요. 난 잘 모르겠어요. 난 지금 20년 동안을 유럽에 있었어요. 난 한국 사람일 뿐 아니라 유럽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유럽적인 음악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요. 지금 당장은 한국에서 산다는 것이 내게는 다른 이유에서 뿐 아니라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린저, 하지만 변화가 생긴다고 가정한다면 당신이 그곳에서 새로운 음악적 삶을 건설하기 위해 한국으로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있지요. 윤희상, 아니에요. 그 일은 나의 한국 학생들이 해야죠. 내게는 아주 재능 있는 학생들이 몇몇 있었고 요즘도 몇몇 데리고 있어요. 그들이 한국 음악의 미래를 구축할 거예요. 린저, 당신의 학생들이라고요? 한번 음악학교 선생으로서의 당신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해요. 나는 최근에 당신의 학생인 젊은 남자와 당신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더군요. 들어봐요. 당신이 1, 2년 동안만 내게서 공부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안 됩니다. 당신은 먼저 4년 내지 6년 동안을 내 곁에 남아 있을 것인가에 대해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우리는 먼저 개인적으로 잘 알아야 하며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화가 되는가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나는 가르쳐 줄 수 없으며 당신도 배울 수 없습니다. 음악을 공부한다는 것은 중요하고도 진지한 일입니다. 그것은 온 힘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말하더군요. 당신은 마치 수련사를 시험하는 수도원 원장처럼 말했어요. 전문가의 군의를 가지고 말했나요? 당신은 군이 있는 선생인가요? 윤희상,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의 학생들과의 인간적인 접촉을 구하진 않았지요. 선생은 고유의 수업 이외에도 자기 학생들을 염려해야 해요. 그들이 자기들의 예술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에게로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준엄한 작업을 기대하여야 하지만 또한 그들에 대해 참을성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학시험에서 어떤 학생을 떨어뜨릴 때면 종종 나는 내가
그 나이에 얼마나 조금밖에 할 수 없었으며 그렇지만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재능이 숨겨져 있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때 나는 그렇게 아직 피어나지 않은 재능을 평가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요. 그러면 난 슬퍼져요. 하지만 난 심사위원들 중 한 사람일 뿐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린저, 난 당신의 선생으로서의 업무에 대해 보고되어 있는 일련의 글을 찾아냈어요. 사람들이 쓰기를 당신은 당신의 학급으로 지금까지는 오랫동안 없었던 참된 작곡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윤희상, 그건 너무 과대평가된 거예요. 린저, 하지만 당신은 사실상 당신의 작곡반과 기악반 간의 긴밀한 공동작업이라는 새로운 것을 도입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당신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윤희상, 그건 이래요. 나는 작곡하는 학생들을 그들을 위해 곡을 써주는 기악하는 학생들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연주할 수 있고 무엇을 연주할 수 없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발전되는 연주 기법에 있어서 미래에는 무엇이 가능할 것인지를 알아야 해요. 린저, 당신은 작곡가들은 기악 연주자들에게 더욱더 과대한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윤희상, 노련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표현과 음향의 가능성들을 발견하기 위해서지요. 린저, 하지만 당신 자신이 사실상 독주자들에게는 무리인 작품들을 쓰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피리는 오보에가, 클라세스는 첼로가 기적을 행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 새 첼로 협주곡은 지금까지 아마 지그프리드 팔름만이 사실상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을 거예요. 윤희상, 하지만 그 반대도 내게는 중요해요. 작곡가들과의 공동작업 중에 기악 연주자들은 작곡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이해한다는 것과 그들 편에서 그들은 기법상의 솜씨를 더욱더 많이 제공해 줌으로써 작곡가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요구를 한다는 것 말입니다. 린저, 예를 들어 본다면 그럴 때 플룻 연주자는 한 작곡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들어봐요. 나는 거기에서 새로운 기법을 하나 발견했어요. 난 그걸 연주할 수 있어요. 그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써줄 수 있겠소? 하고 말이에요. 윤희상, 내게는 새로운 기법들을 충분히 음미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표현법을 찾아내려는 공동의 노력도 중요해요. 린저, 난 당신이 그런 혼성 그룹과 함께 이미 연주 여행을 갔었다는 사실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언론들이 그에 대해서 쓴 바로는 당신이 이 연주회들을 지극히 겸손한 작업장 실험들이라고 불렀다더군요. 기질과 교육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상호 일치와 더 과대한 요구를 하려는 작곡가들과 기악 연주자들의 공동의 노력을 보여주는 6개의 시험곡을 들었다. 내가 읽기로는 그래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술의 미래인데 당신은 그 미래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당신은 예술의 그 방면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은 양식수단이 모두 다 사용되었으며 고갈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하는 물음이 남아있어요. 윤희상, 사실 우리가 창조적인 가능성들의 종말에 서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아요. 수세기 동안을 연구하고 시험해서 이제는 모든 정지 상태, 어떤 체념 상태, 생명력 있는 충동의 결핍 사이에 이런 것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음악이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인류는 음향의 세계와 더불어 생활해야 해요. 그렇지만 사회 구조의 변화는 음악을 위해 표현 능력과 수퇴 능력의 형태들을 창조해주고 또 다른 형태의 음악과 또 다른 여러 형태의 예술도 만들어내지요. 린저, 신문기자 같은 질문 또 하나 할게요. 당신은 인간에게 인류로서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희상, 당신 자신도 그것이 신문기자 같은 질문이라고 말하는군요. 그렇게 하여 그것이 당신의 질문이 아니라는 걸 말하려 하는군요. 나에게도 그것은 내 인생에서 아무런 참된 역할을 하지 못하지요. 세상은 지시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되어가요. 우주 안에서 나는 모래 하늘에 불과해요. 내가 뭘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개인으로서 위대한 우주의 법칙들을 알고 편파적이지만 그에 만족하는 거예요. 린저, 이론상으로는 유교적인 소극적 태도와 불교적이고 부정적인 실천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하지만 당신은 예정되어 있고 법칙에 합당하며 변정법적인 역사의 진행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은 대학생 때부터 관여해 왔어요.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언제나 정치적, 사회적인 사고를 해왔고 위급하든 그렇지 않든 또한 그렇게 행동해 왔어요. 윤희상,
원칙적으로 내게 있어서 예술과 정치는 분리되어 있어요. 나는 음악가일 뿐 그 밖의 아무것도 아니며 음악가로서 나는 직접적으로는 정치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음악가로서 내게는 단 한 가지 목표가 있을 뿐입니다. 나의 예술적 양심을 따르는 것과 의식의 순수성과 고매한 그 여러 차원에 대한 소리 높은 요구를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했던 말을 기억해 보세요. 그분은 학자였을 뿐 그 밖의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거의 누워서 독서를 하고 시를 쓰곤 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홍수가 닥쳐와 집이 위태로웠을 때 그분은 벌떡 일어나 둑 쌓는 일을 도우셨어요. 언제나 재앙이 있을 때 예술가는 또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한 인간이 되지요. 그는 모두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며 또한 정치하는 것도 도와야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짧은 기간 동안만 그의 과제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역사의 위대한 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지만 짧은 노정들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요. 린즈. 그렇지만 언젠가 당신은 말하기를 당신이 직접 한 말인데 당신의 예술은 당신의 사회 밖에서는 결코 자리할 수 없도록 강요하는 당신의 매우 인간적인 양심에 의해 그 항로가 결정되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예술로 무언가 영향을 끼치고 싶다고 했어요. 여기 오늘날 사람들은 종종 그들을 고무하기 위해 예술가들에게 하는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당신은 누구를 위해 곡을 쓰는지요? 윤희상. 나의 제2의 자아인 어떤 청중을 위해 씁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청취자가 아니며 또한 국민의 어떤 특정한 계층도 아니지요. 그것은 자아의 또 다른 나예요. 나의 또 다른 자아인 이 제2의 자아는 내게 척도를 마련해 주는데 그것은 준엄한 것이에요. 린저. 그건 당신이 정리의 예술을 한다는 말이겠군요? 윤희상.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나는 예술을 하는 것뿐이죠. 나의 예술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는 해도 나는 나의 음악이 일반적으로 이해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때문에 나는 두 가지 어법, 서양 어법과 동양 어법으로 곡을 쓰지요. 내 음악은 엄밀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이해가 쉬워요. 린저. 그건 당신 생각이죠. 이해와 이해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당신의 음악에서 여러 부분을 직접 수용하고 그것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고 심지어는 훌륭하다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처음 당신의 음악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당신이 베를린에서 학회가 있은 후 나를 당신 집으로 데리고 가 내게 차원들이 녹음된 테이프를 들려주었죠. 당신은 분명히 내게 그 제목을 말해주었지만 나는 현대 작곡가들은 그들의 작품이 이상하고 무의미할수록 더욱더 멋지게 이름을 붙이는 것에 익숙해 있어서 그 제목을 듣지 않았어요. 내 반응을 기억하세요? 유리상. 물론이에요. 당신은 이렇게 말했었죠. 윤 선생님, 당신의 음악은 눈물이 나도록 나를 감동시키는군요. 린즈. 그랬어요. 당신은 내가 얼핏 보기에 감동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체 나를 그토록 감동시킨 것은 당신 음악의 어떤 점이었을까요? 그 음악에는 나를 눈물 나도록 감동시키는 것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것이 베토벤의 후기 사중주 곡들에 많이 있고 모차르트의 경우에는 몇몇 사중주 곡과 오중주 곡들에 들어있죠. 그것은 언제나 하늘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서 영원한 질서이며 사차원이에요. 나는 그 당시 내가 이 작품을 청취했을 때 어떤 것을 상상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이 현대적인 작곡가인 당신에게 충격을 주었는가고 물었었어요. 당신은 내가 무엇을 상상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나는 몹시 망설이면서 나는 서로 대조를 이루는 세 가지 차원을 분명히 경험했다고 말했죠. 심하게 다투고 있는 인간적인 차원과 어두운 충돌들이 생겨나는 지하의 차원과 초지상적인 영속적으로 훌륭하게 조화되어 있는 천상의 차원 셋이었죠. 그 작품은 내게 중세 유럽의 신비극을 생각나게 해주었다고 말했었죠. 당신은 그렇다고 했죠. 그때부터 우리는 말이 없이도 서로를 이해했어요. 하지만 신비교에 의해서 그리고 또 내가 동양 철학에 몰두함으로 해서 차원들의 표상이 내게 그렇게 친근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의 음악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의 음악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 청중에게는 형성적인 것이거나 직관적 종교적인 것이거나 어떤 전제 조건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예요. 단독 어조의 독창적인 성질과 크고 낮은 것, 높고 낮은 것,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 감동적인 것과 비감동적인 것이 서로 잘 어울리는 그 구조를 청각으로 들을 뿐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양극적인 성격을 띠는 상호 일치의 이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의 음악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것은 정례 음악이거든요. 그렇지만 훌륭한 정례 음악도 모두 많은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는 아니라 해도 이해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당신의 음악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최근에 나는 자유 베를린 방송에서 당신 테이프를 몇 개 청취했었어요. 그 음악은 파동과 나무와 바라와 차원들이었는데 그 테이프들을 끼워 넣는 방송국 여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각 테이프를 한 번은 총보를 가지고 한 번은 총보가 없이 2번 들었어요. 그녀는 태연하게 길고 굵은 바늘로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마침내 그녀에게 물어보았지요. 그녀가 이 음악을 들으면서 전혀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지를 말이에요. 그녀는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말했지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당신은 듣는 방법이 틀린 것 같군요. 당신이 듣겠다면 당신이 원할 경우 나는 당신에게 이 음악을 위해서 무언가 말해줄 수가 있어요 하고요. 그녀는 그러기를 원했어요. 내가 말했어요. 이 음악은 때로는 쾌적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음향의 조류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한번 그 음악이 그림으로 그려졌다고 상상해 봐요. 이것 봐요. 우선 여러 빛깔로 된 음향 양탄자가 하나의 파도형으로 움직여요. 그 양탄자는 맑은 종지부를 가장자리로 하고 있어요. 그때 그것은 중단이 돼요. 갑자기 그 다음 한 단계의 실이 빠져나오는데 살아있는 것으로 때로는 더 굵어지고 때로는 가늘어지면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또다시 서로 협력하는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것은 때로는 밑실이고 때로는 또 다른 것이에요. 갑자기 그 소연주가 끝이 나고 돌연 크고 새로운 음향 블록이 나오는데 어두운 색깔들로 직조된 것으로 또한 더 깊숙이 걸려 있는 것이죠. 등등이에요. 그녀는 재미있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작품을 함께 다시 들었죠. 그리고 나서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겠어요 했어요. 이 경험이 당신의 것과 같은 음악을 듣고 이해한다는 것은 한편 까다롭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었어요. 윤희상.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협주곡과 오페라들에 대한 팜플렛에서 그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고 방송할 때도 훌륭한 작품 분석들을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죠. 나 자신도 종종 그런 방송을 해요. 내 음악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면서 단순히 악보 출판사만은 아닌 하라트 쿤처는 내 작품들에 대해 문외한들도 이해하는 뛰어난 분석들을 썼어요. 린저. 그 분석들은 완성된 작품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미완성 작품에 대해서 아직 총보로 존재하지 않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해요. 어떻게 일하세요?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언젠가 폴 끌레가 이 질문에 대답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답하지는 말아주세요. 윤희상. 그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린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앉아서 종이나 파스텔이나 소를 들고 그림을 그리거나 색을 칠하기 시작하지요. 윤희상. 그것은 나의 경우와 같군요. 그래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는 무엇인가를 들어요. 음향의 연속이에요. 나는 음향, 환상 속에서 내면의 귀로 그 소리를 듣지요. 그것은 뭔가 새로운 것이에요. 형식상으로 보나 내용상으로 보나 새로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듣지만 아직 그것은 형성력을 갖지 못하고 있고 분명하지 않으며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나는 그 일에 매달려 있으며 오랫동안 나는 그렇게 계속하고 싶어하며 그때 생겨나는 것을 내 안에서 잠자코 무르익도록 두고 싶어하지요. 일정한 시점에서는 완성해야 하는 주문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만한 많은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급히 서두르지 않아요. 나는 가능한 만큼의 시간을 내게 허용하지요. 거의 언제나 나는 기한을 어기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 나는 머릿속에서 내적으로 작품에 착수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주문받은 것일 경우와 우리 작곡가들이 주문받는 것으로 생활해 나갈 때의 길이, 오케스트라의 규모와 성격, 독주자들의 수, 합창단의 규모 등등 많은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난 완전히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나는 목표가 정해져 있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 내가 작품 전체에 대해 아주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총보를 쓰는 것부터 우선 시작할 수 있지요. 그 작업 역시 악보가 종이 위에 씌워지기도 전에 거의 완전히 완성되지요. 린저. 언젠가 당신 책상 위에서 일종의 초안을 하나 보았는데 건축 설계도와 비슷했어요. 당신이 거기에다 몇몇 부분의 규모와
그들 간의 관계를 서술해 놓았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로 그것은 플룻 협주곡이었어요. 윤희상. 네, 종종 그렇게 해요. 때로 나는 음악 초안도 작성하는데 나중에 응용하는 일종의 속기 플랜이지요. 하지만 대개가 그렇게 일을 해서 작품이 머릿속에서 완성되었다고 확신하면 앉아서 쓰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시작은 언제나 내게는 아주 어렵게 느껴져요. 3, 4박자가 돼야 비로소 흥분해요. 그렇게 되면 낮에 6시간 동안을 일하는데 오전이나 오후에 하면 때로는 낮 동안 꼬박하기도 해요. 일이 진행될 때는 난 행복해요. 그리고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일이 막힐 때는 절망적이에요. 하지만 그건 예술가들이 모두 그래요. 일할 때는 책상 앞에 앉아있지 않고 헤매고 다니며 곰곰이 생각하지요. 피아노나 그 밖의 다른 악기로 작곡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종종 첼로나 바이올린으로 기법적인 면에서 연주가 가능한지 시험해 봐요. 그렇지만 그것은 모두가 2차적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처음의 40박자가 울려 나오는 일이죠. 처음의 이러한 박자들 속에는 작품 전체의 구조를 형성하는 구성 요소가 전부 들어있어요. 처음의 소리가 나면 그 작품은 저절로 소리를 내게 돼요. 린저. 당신이 연속적인 작곡가가 아니고 수학자가 갖는 그런 확실성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데도 단지 직관의 확실성만으로도 그렇군요. 윤희상. 물론 그때는 일할 수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지요. 하지만 그것은 내 나이의 작곡가라면 공부를 많이 한 후에는 저절로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만 이 처음의 40박자, 그것은 모든 관점에서 볼 때 소리를 내야만 해요. 집중해서 그것은 거듭거듭 검토하지요. 일단 그것이 검토를 다 걸친 후에 나는 계속해서 곡을 쓰는데 그 다음엔 일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돼요. 소품의 작품들일 경우 예를 들어 10분짜리 관현악 곡을 쓰는 경우에는 약 3달이 걸리는데 오페라 심청 때는 1년이 걸렸어요. 린저. 당신이 고치고 당신이 삭제하나요? 윤희상. 아니에요. 시험할 때는 무언가 고치죠. 첼로 협주곡 때에는 동적인 면에서 약간 수정을 가했고 킬 오페라 때는 물론 원문을 고친 후 작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새로 썼어요. 하지만 보통은 내 머릿속에서 작곡이 완성된 것을 단숨에 적어내려 가지요. 린저. 그러면 작품이 언제 끝났는지는 어떻게 느끼죠? 윤희상. 어떤 작품에서도 나의 가능성을 다 사용하지는 못해요. 언제나 무엇인가가 형식면에서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것을 나는 또 다른 작업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지요. 나는 언제나 새로운 것에 착수해야 해요. 어느 날인가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내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 때 작곡하는 것을 그만두렵니다. 난 되풀이 되지 않아요. 린저. 독일 공연에는 만족하세요? 윤희상. 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애를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기뻐하느냐고요? 나의 작품들에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나 자신은 정말이지 나를 위대한 작곡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결코 없어요. 린저.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니면 얼마나 위대하지 못한지 그것을 당신은 알지 못한다고요. 훌륭한 도교주의자라면 이런 질문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신은 비웃음을 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난 당신을 충분히 이해해요. 당신은 당신 어머니의 꿈에서의 바로 그 상처 입은 용이며 가음까지 미치지 못하는 첼로의 올림 사음이에요. 당신 견해에 따르면요. 하지만 달라요. 당신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해낼 수 있다니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건강하지도 않은 당신이 말이에요. 당신은 학교 일을 보고 있고 작곡을 해야 하며 교외의 여러 학교에서 세미나를 갖고 학생들을 데리고 음악회를 개최하고 시연하러 가고 공연하러 가고 손님들을 초대하고 방문을 하고 여행을 하고. 윤희상. 하지만 오히려 조용히 앉아 작곡은 조금만 하고 싶어요. 더 이상은 결코 기록하고 싶지 않고 다만 내면으로 음악을 듣고 싶을 뿐이에요. 린저. 당장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없잖아요. 윤희상. 그래요.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내 인생 말년에는 한국에 있고 싶어요. 한국은 나의 고향이며 나의 고향으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내 아이들도 그곳에 있게 된다면 난 그곳에 묻히고 싶어요. 린저. 당신은 정말 동양인이에요. 조상 숭배가 아직도 당신 마음속에 살아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동북아시아적인 것이 뿐만 아니라 하지만 당신의 아이들이 유럽에 있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윤희상. 종종 나는 나중에 다시 한번 40년 전 서울에서 그랬던 것처럼 문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아직 통영에 있을 때였는데 그 당시 일제 점령 기간 중에 나는 독서를 많이 했어요. 옛날 한국의 애국문학이었어요. 내가 작가가 되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나는 서울에서 장편소설 3편과 어쩌면 말을 해야 할 것도 같은데 사회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중편소설을 3편 썼었지요.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런 소설들을 어느 날 또다시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린저,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암시만 해온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요. 내가 말하는 건 차원들이에요. 윤희상, 하지만 암시를 하면서 본질적인 것은 이미 말했잖아요. 새 차원이란 그들 특유의 음양세계예요. 거기에서 오르가는 초지상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 그 과제예요. 오르간 소리는 신적인 것, 초지상적인 절대성, 거룩한 자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인간들은 하늘에 이르고 싶어 하지요. 그 작품 속에서 오르간 소리는 언제나 아주 가까이에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멀어져 가지요. 언제나 그것은 인간이 미칠 수 있는 것보다 약간 더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오르간 소리는 인간적인 동시에 또한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그것은 언제나 그곳에 있어요. 린저, 그것은 또한 도를 표현하고 있군요. 윤희상, 네, 도예요. 그거예요. 린저, 그 작품의 종지부에는 오보에가 사라지고 오르간만이 남아요. 모든 대립이 해결된 것이죠. 싸움을 끝냈고요. 그렇지만 오르간도 모렌도 하고 끝났을 때 그때 그 작품은 원래 처음부터 시작이 되었어야 해요. 영원한 것은 죽을 수 없고 인간만이 죽으니까 관현악 소리는 끝날 수 있어도 오르간은 아니에요. 윤희상, 계속해서 오르간 소리는 들을 수 없게 진행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현대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작곡가 윤희상의 생애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